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에게 썰을 풀지 않고는 못할 만큼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정말 답답하게만 당하고 살았던 제가 제대로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으니 하늘이 저를 도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거죠. 저는 말이죠, 시댁에서 무척이나 믿고 의지했던 장남과 결혼을 했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구박도 많이 받고 시집살이 같은 것도 당하면서 살았던 맏며느리였어요.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도련님이 결혼하기 직전까지는 시댁에서도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잘 지내면서 살아왔다 생각을 했죠. 신혼 초에는 제가 남편에게 어울리지 않는 짝이라며 엄청나게 구박도 하고 제 심신을 지치게 하는데 온 힘을 쏟았더니요. 시댁이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남편과 혼자 임신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부모님한테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가 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편에 속했었고 총망을 받던 인재나 다름없었는데 양문대까지 턱하니 입학을 한 이후에 좌절을 맛보게 되었거든요. 원래 학창시절에 얻은 좌절은 친구들과 스트레스도 풀고 성적을 통해서 성과를 얻어내며 이겨내기 마련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에 첫 좌절을 겪은 남편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되었고 이겨내지도 못하고 점점 도태되어 가기 시작한 거죠. 명문대에 입학을 한 친구들이 죄다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었기에 남편의 혼란스러움은 점점 가중되기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지방이라고 일컫기도 어려운 시골 촌동네에서 올라온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인한 스타일이었어요. 학교가 분교 수준으로 인원이 없었고 그저 교과서 하나만 파서 공부를 하고 수능에서 대박이 터지는 바람에 명문대에서 농어촌 전용으로 입학을 한 케이스였죠. 시골에서 농사를 평생 짓던 시부모님은 남편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을 하자마자 땅이며 집이며 다 팔고 서울에 올라와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시작했어요. 그 부분이 남편에게는 또 다른 짐이기도 하고 부담감이기도 했지요. 본인을 위해서 온 가족이 상경을 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부담감이 남편을 점점 더 소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고 명문대에서 유학도 다녀오고 자기 개발에 힘을 쓴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방만하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성적도 계속 바닥을 치고 친구들 사이에서 본인이 얼마나 우물 안 속 개구리였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거기다가 서울 집값이 뭐 한두 푼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지방에 있는 땅을 팔아서 서울에 큰 마음을 먹고 왔는데 집 하나 사고 나니까 시댁에 있는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된 겁니다. 남편 학비만 겨우겨우 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부족했던 시부모님은 일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죠. 하지만 평생을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정부에서 연결을 해주는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면서 푼돈을 벌었고 시아버지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가진 진상을 대처하고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벌었던 거죠. 그때요. 도련님은 고등학생이었는데 평생 시골에서 같이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고 놀았던 친구들을 두고 서울에 올라와야 했기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로 전화 걸어서 처음 인사를 한 순간부터 반 친구들의 무시와 멸시가 시작되어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요. 같은 학교 친구들이 도련님에게 시골 촌놈의 냄새가 난다면서 가서 소나 키우라고 무시를 했대요. 그러니 도련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도련님은 뒤늦게 사춘기가 찾아왔고 원망을 할 대상을 찾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자기가 평생 친구들을 잃고 서울에 올라와 무시를 당하게 된 것이 모두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남편에게 큰 기대를 걸었지만 남편이 그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 속이 시커멓게 타버렸고요. 남편은 대학을 겨우겨우 턱걸이로 졸업을 한 뒤 취업을 준비하는 내내 의기소침해졌고 결국 온 가족들이 원하던 대기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취업 준비만 4년 동안 하면서 남편은 구박대기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저 그런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쥐꼬리만큼 올라서 티도 안 나는 그런 곳 있잖아요. 업무 강도는 넘쳐 흐르지만 돈은 안 되는 곳. 시부모님은 당연히 뒷목 잡고 쓰러졌죠. 그러던 도중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저와 남편이 눈이 맞아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 상황이 축복인 건지 아니면 다 같이 불구덩이로 빠져드는 나락인 건지 모르겠지만 연애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제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걸 하나는 축복을 받아 마땅한 일이긴 했죠. 주위에서도 놀라긴 했지만 대부분 축하를 해주었고요. 하지만 그런 시댁을 만나게 될 줄 알았더라면 정말 조심해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는 남편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예상도 못하고 있었을 때 임신을 했다는 게 그저 기쁜 일인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혼자 임신까지 한마당에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없었고 이미 저와 남편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빼도 박도 할 수 없었죠. 거기다가 연애를 하는 동안 남편이랑 저랑 성격이나 성향이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결혼을 해서 평생을 같이 붙어 산다고 생각했을 때 크게 쌓아올 일 자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양가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임신 소식을 알렸으며 배가 나오기 전에 결혼식까지 마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에게 걸었던 기대가 엄청나게 컸다고 말을 했잖아요. 적어도 며느리만큼은 본인들 입맛에 맞춰서 고르고 싶었었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평범하게 그 지었고 별 볼 것 없는 제가 맏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엄청나게 속이 상했었던 거였죠. 속이 상한 만큼 분풀이를 하고 싶은데 본인 아들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 결국에는 저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도련님까지 그 기세에 합류해서는 저에게 형 때문에 자기가 학창시절을 지옥같이 보냈다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기까지 했고요. 우리 도련님이 솔직히 외적으로 봤을 때 특출나게 잘난 게 없거든요. 연애를 못하는 게 남편 때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련님은 자꾸만 자기가 잘난 거 하나 없는 인간이 된 것이 남편 때문이라는 이야기라더라고요. 제가 말입니다. 그 시골에서 계속 살았으면 더 좋은 성격을 가지게 될 수 있고요. 제가 그 동네에서는 주름 잡는 대장이었거든요. 당연히 인기를 따라왔을 텐데 형 때문에 갑자기 서울에 와서 적응하느라 완전히 소심해져서 여자친구 하나 못 사귀고 있잖아요. 도련님은 자기가 제대로 뭘 하나 해둔 것이 없는 주제에 모든 걸 남편 탓으로 돌리는데 한두 번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어주었지만 나중에는 저도 지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없는 것까지 남편 탓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 정말 귀에 피딱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성격 자체가 대장부 같은 면모가 있어서 시댁 식구들에게 호락호락하게 당해주면서 살진 않았지요. 되바라질 정도로 두세 개 굴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저의 길을 누르려고 할 때마다 쉽게 당해주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본인들이 우리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는 일을 평생의 업보로 삼아왔다면서 시골의 터를 전부 팔고 서울에 왔다는 말로 포문을 여셨어요. 그 이야기는 이미 결혼 전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라서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왜 결혼하고 나서도 또 똑같은 소리를 하나 싶었지요. 그런데 그 말을 꺼낸 속셈이 바로 돈을 달라고 욕을 하기 위해서 꺼낸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생활 터전을 전부 바쳤으니 그에 따른 합당한 용돈을 받아야지만 속이 풀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용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도련님도 그때 당시에는 이직 준비를 한다고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시부모님 또한 노후 자금으로 쓸 돈이 거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당연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결말이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아들 뒷발하자 한다고 쏟아붓는 시간과 정성을 돈으로 환산하면 억만금을 줘도 모자란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 정도 요구도 못하겠니 하지만 저희도 신혼부부이고 대출금을 갚아야 할 것도 태산인데 용돈을 매달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되는 일이에요. 알둘이 같이 벌어서 먹고 쓰는데 왜 돈이 부족하다는 거야? 니들은 애가 있어, 뭐가 있어 사채하는데 돈 쓸 생각하지 말고는? 용돈을 다 하오. 저희가 무슨 사출을 한다고 그러세요? 나가서 외식하곤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저희도 노후 대비를 해야 하고 볼 수 있을 때 돈을 모아야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대놓고 용돈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했어도 시댁에서는 우리 부부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누가 보면 저희가 시댁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아서 결혼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저희 측으로 들어온 축의금도 시댁에서 전부 가져갔는데 무슨 용돈까지 달라는 소리를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저희 살림살이 구할 때도 돈 한 푼 지원 안 해주셨고 선물로 공기청정기 하나 사준 적 없는 시댁이었어요. 아니요, 사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것보다 더한 요구를 하셨었죠. 저희가 혼수를 사러 가는데 따라와서는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한마디씩 보태시더라고요. 아니, 가전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그냥 중고로 사도 10년은 거뜬하게 살겠더만. 아이고, 요즘 TV는 화면도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네. 우리 집 TV는 내가 오래되어서 저렇게 화질이 안 나오던데. 우리 집 TV도 바꿔야 하는데, 아이고, 나도 새 TV 가지고 싶다. 그 말인즉슨 저희가 혼수를 살 때 시댁에 놓을 TV도 하나 사달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나도 황당했죠. 보통은 혼수 살 때 따라와서 작은 거 하나라도 결제해주고 가는 게 정서가 아닌가요? 저는 저에게 선물 하나 정도는 해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TV를 바꿔달라고 하시니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눈치 없는 사람처럼 웃으면서 대꾸했죠. TV는 나중에 도련님이 이직하시면 취업톡으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도련님은 결혼도 안 했고 사치도 안 부리시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고 도련님이고 얼굴이 썩어 들어가는데 말 한마디로 일타이피를 해냈으니 속은 시원했죠. 물론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사이다스러운 일만 가득했다면 제가 굳이 익명으로 이곳을 찾아와 썰을 풀고 있지 않겠죠. 저희가 결혼을 하고 딱 3개월이 지났을 때 시부모랑 도련님이 연락도 없이 집을 다짜고짜 찾아서는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너네는 어떻게 된 게? 결혼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시댁 식구들한테 집들이 한 번은 안 할 수가 있냐. 물론 저희가 결혼한 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흐르긴 했지만 제가 임신 중이기도 했고 육아휴직을 준비하면서 인수인계하느라 바빠서 집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앞으로 평생 살 집인데 정리를 다 끝마친 뒤에 깨끗한 모습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어련히 알아서 집들이랑 다 할 생각이었는데 다짜고짜 현관문 벨부터 눌러대니까 제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남편이 집 정리하는 걸 제대로 도와주기만 했더라면 징즈 끝이 났었겠지만 연애할 때는 몰랐던 모습이 결혼하고 나니까 마구마구 보이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는 걸 싫어하는 게으름의 표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세상의 좌절감을 제대로 맛본 적이 없어서 본인의 무기력함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어 집어삼킬 만큼 대학을 다니던 시절이 지옥 같았나 싶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성적만 바닥을 쳤지. 대학 동기들이랑 연락도 꾸준히 하고 술도 마시러 다니는 사람이 집에서만큼은 그걸 방어기제로 삼고 게으름을 피우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고 지냈으니 모르고 있었다가 결혼하고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보지 못했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저렇게 게을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퇴근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소파에 붙박이처럼 누워서 꼼짝을 안 했거든요. 애까지 가진 죄가 무거운 걸 일일이 옮길 수도 없었고 남편에게 부탁해봐야 주말에 할게 하면서 미루고 집에 아직 어수선하긴 했지요. 안방을 제외하고는 짐이 널브러져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저는 예고도 없이 찾아온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정신이 흔들려서 냉장고부터 살펴봤는데 글쎄 먹을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미리 말이라도 하고 찾아오셨으면 부랴부랴 장이라도 봤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현관문을 누르는데 어떤 수로 먹을 걸 미리 준비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랑 옷을 꺼내 입었더니 왜 옷을 입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나가서 드신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거기에 무슨 소리냐? 내가 이 집에 왜 찾아왔는데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 좀 보자.
우리 아들이 살이 금방 빠지는 체질이라서 이 식단을 잘 챙겨줘야 해라는 사람이 당연히 힘을 쓰려면 밥을 잘 먹고 다녀야지 않겠니?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도 있잖아. 우리 며느리 요리 실력이 궁금하니까 밥이나 얼른 해서 내려와라. 그 말이 어이가 없는 게 저는 집에서 놀고 먹는 잉여인간인가요? 저도 나가서 바깥일을 하는 사람이 내 말이죠. 남편과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임신까지 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안일까지 제 몫으로 책임지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돼요. 남편에게 얘기하며 째려보았죠. 어디 맛집이라도 검색해봐고 말했죠. 저희 부부는 하루에 저녁 한 끼만 먹고 있어서 냉장고에 마땅한 재료가 없어요. 어머니는 그냥 밖에서 사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근처에 알아보니까 고깃집 괜찮은 곳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드시죠라고 하셨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며 버럭 말씀하셨어요. 언제 시댁 식구들이 방문할지도 모르는데 아무 때나 올 수 있으니까 진수성선을 낳을 만큼은 냉장고에 재료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제대로 갖춰두지를 않아 당장 다 패와 나가서 사 먹긴 뭘 사 먹어 아주 돈이 썩어놨지? 밥솥 크기만 따져봐도 3, 4인용인데요. 지금 집에 있는 사람 수를 따져보니까 성인만 5명이더라고요. 밥을 2번이나 나눠서 하자니 귀찮고 한 번만 하자니 모자랄 것 같았고 무엇보다 뭔가 음식을 할 만한 재료가 마땅치 않은데 어떻게 밥을 차리나요? 게다가 이미 저녁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언제 준비해서 먹고 언제 시댁 식구들을 집에 보낸단 말입니까?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찾아서는 이런 강자를 부리는 게 너무나도 경우 없는 짓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집에서 밥만 하면서 지내는 사람도 아니고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홧김에 그냥 배달 어플을 켜서 음식을 배달시켰습니다. 30분 후에 배달 음식이 도착을 했고 제가 식탁에다 배달 음식을 용기채로 올려두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아주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이게 뭐야? 지금 배달 음식 먹자고 시킨 거야? 아이고, 내가 정말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아. 우리 아들에게 이딴 매일 배달 음식을 먹이는 거야? 내가 이런 음식 먹자고 여기까지 찾아온 줄 알아? 우리 아들이 잘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아주 기둥으로 들어 저는 이러나 저러나 시어머니가 저에게 화를 내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달 음식을 뜯어서 먹고 있었죠.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를 하자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쁘다면서 시댁 식구들을 이끌고 나가셨고 덕분에 저랑 남편만 족발을 아주 배 터지게 먹었어요. 머리에 든 게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우리 남편은 족발이 맛있다면서 뼈까지 들고 씹어 먹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무척이나 상해 있는 상태였는데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맞나 싶더라니까요. 부부가 됐으니까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서로 맞춰가는 단계 아니겠어요? 전 그때 남편의 입맛이 어떤지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매일 저녁에 햄과 소시지만 찾는 남편이었는데 제가 뭘 어떻게 더 맞추겠어요? 시작부터 시댁에서 저를 이잡듯이 잡으니까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3개월 만에 결혼이 처음으로 후회되었어요. 그래도 뱃속에 애가 있으니까 참아야지 하면서 버티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속이 터져나갈 것 같은 일들은 그 뒤에도 아주 수두룩하게 있었지만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하면 사연이 오늘 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멈출게요. 저는 버티고 버티며 출산을 했고 제가 만삭일 때쯤에 도련님이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2달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된 도련님을 보면서 확실히 자기 짝이라는 게 다 모든 건가 하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겉도 혼전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이 급할 나이도 아니었는데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28인지 뭔지 뚝딱 결정해서 결혼식을 올렸으니 당황스러웠죠. 우리 도련님이 군병도 구르는 자주가 있다고 이직의 대성공을 맛보고 연봉도 이전 회사에 비하면 엄청나게 오른 거죠. 우리 남편이 취업 준비에 몇 년을 허비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보다 사회생활을 좋게 한 서방님이 남편보다 연봉이 높았으니까 이직에 성공한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소개팅을 하고 나서는 결혼을 하겠다고 다짜고짜 상의도 없이 여자를 하나 떡하니 데려온 거예요.
저는 변변치 않은 여자가 서방님 연봉에 넘어갔나 했는데 글쎄 서방님이 데리고 온 여자의 직업이 흐리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 며느리라는 말에 우리 시부모님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 저랑 남편 그리고 우리 아이까지도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말이죠. 아주 우스운 꼴을 제대로 경험했어요. 저한테는 콧대를 한없이 세우면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대놓고 하던 시부모가 제 상견례 때랑은 다르게 저 자세로 고개를 숙이면서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동선에 집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도 좋다고 알겠다고 대답을 하는 걸 보면서 기가 막혔죠. 사람 차별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머리를 하도 숙이고 있길래 저는 땅에다가 머리를 박기라도 할 건가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구했던 시댁에서 너무 수그리고 나오니까 제 얼굴이 더 화끈거리는 것 같고 오히려 동선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재석이 막 뒤틀리는 것 같으면서 맛있는 음식이 제 눈앞에 있는데도 속이 울렁울렁 뒤집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살짝 속삭이면서 체한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음식 냄새가 코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속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우욱 소리를 내면서 화장실에 뛰쳐갔는데 아무리 토를 하려고 해도 뭐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한참을 화장실에서 갈무리를 하고 조심스럽게 다시 상견례 자리에 들어갔지요.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룸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음식 냄새 때문에 어지러워서 눈물이 다 날 것 같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색하게 먹는 등 많은 둥 하고 있는데 동서가 똥침은 표정을 하고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은 순간 동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형님은 살짝 관심을 받으셔야 하는 병이 있나요? 하필이면 제 상견례 자리에서 티를 내세요. 미안해 동서.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찾기가 올라온 건지 뭔지 실수를 해버렸네. 미안해. 저사도 너를 신기해도 죄송해요. 얘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더럽게 헛구역질이 나고 말이야. 아, 정말 못배운 티를 내는 건 언제 뭔지. 아이고, 자돈 입맛 떨어지셨죠? 죄송합니다. 순간 못배운 티를 낸다며 저를 구박하는 말에 눈물이 울컥 터질 것 같았는데 동서가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임신한 거 아니에요? 아니, 첫째는 이제 돌도 안 됐다면서 벌써 둘째를 가져요. 저녁 계획을 너무 막 세우셨다, 형님네. 시부모님께 용돈도 안 준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생리가 언제였나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모유 수유하면 생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대책 없이 밤을 보냈던 것들이 막 스치는 거예요. 모유 수유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육아 선배들이 했던 말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눈에 크게 뜨면서 절개, 진짜로 임신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런 대꾸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상견례 자리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서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결과는 임신이더라고요. 두 줄이 선명하게 뜨는데 말문이 막혔죠. 첫째 아이도 예상치 못하게 가지게 되었는데 둘째까지도 계획 없이 임신을 하게 되는 바람에 정말로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까지 확인하고 임신이 맞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자 저는 양가에 전화를 해서 알렸지요. 이걸 축하해줘야 하는 건지 뭔지 아니, 넌 참외가 임신도 잘 된다. 어쩜 이렇게 계획 없이 애를 둘이나 낳니? 너 내 형편의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파트 대출금 갚는다고 아이 우리한테 용돈 한 푼 못 준다고 하더니 둘을 어찌나 키우겠다고 그러면서 혀를 끌끌 쳤는데 친정이랑은 너무나도 반대되는 분위기로 말을 해서 속이 좀 상했습니다. 동서에게도 연락을 해서 임신이 맞았다고 그날은 너무 미안했다고 말해 전했는데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당연히 임신한 거 아시는 줄 알았는데요. 그날도 그래서 일부러 티나게 행동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주인공이어야 하는 자리였는데 말이죠. 형님이 임신한 거 티내는 바람에 형님이 결국 주인공이 됐잖아요. 아무튼 뭐 임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전화를 싸가지 없게 뚝 끊어버리는데
의사랍시고 너무 유세를 떠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서방님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도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겹경사라고 생각하면 겹경사인데 전 막상 축하를 별로 받지 못했어요. 제가 임신을 한 지 8개월 차가 되었을 때 동선에는 호화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스몰 웨딩이라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의사 며느리를 없는다면서 시댁에서 저희한테 해주지 않았던 호화스러운 꽃 장식까지 해주시면서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 모아 스몰 웨딩을 해주었어요. 그것도 시댁에서는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서 크게 하자고 했었는데요. 동서가 싫다면서 스몰 웨딩을 고집해서 하게 된 것이었죠. 저희가 결혼할 때는 알아서 준비를 하라고 하시면서 관심도 주지 않으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서운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임신 중이었으니까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서운함을 더욱 크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부모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으니 동선의 집안도 만만치 않은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의사 며느리를 얻어가는 건데 아이 당연히 그쪽에서 집도해 오시는 거고 차도 해 오시는 거죠. 혼수도 저희는 손 떼겠습니다. 의사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도 지원해주기가 어렵네요.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서 빚을 낼 수밖에 없었죠. 서방님이 돈을 많이 모아둔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어떻게든 모으고요. 대출까지 받아서 집도 해주고 혼수까지 채우긴 했는데 동선애가 요구했던 차까지는 준비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글쎄 그걸 가지고 온갖 꼬투리를 잡으면서 서방님한테 핀잔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차 못해준 게 억울하다 말이 많았죠. 서방님한테 글쎄 보통 열세 개는 들고 오는 거다. 집 열쇠, 차 키, 병원 열쇠 이러면서 구박을 했다고 하는데 시댁에서 가슴을 펑펑 치대요. 그러면서도 동선의 집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억척같이 굴던 시부모가 제2의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어이가 더 없더라고요. 물론 고소한 마음도 조금 있긴 했지만 그 불똥이 저한테 튀기기도 했으니까 실은 마음이 더 컸죠. 아무튼 서방님도 결혼을 했겠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이제 더 이상 걱정거리도 없으니까 본인들이 대출금 갚는 거에 용돈 좀 보태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물론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죠. 저희한테 들어간 돈도 아닌데 저희가 왜 용돈을 들여서 그 빚을 같이 갚아야 하나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가 둘을 키우고 있었고 주사의 차이긴 했지만 둘 다 아들을 낳아서 그런 건지 너무나도 활발한 거예요. 주말이고 평일이고 애들이 6살에 4살이니까 집 밖으로 나가 놀고 싶다고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대는데 고막이 터져나갈 것 같았지요. 여전히 귀찮음에 침식되어 있는 남편은 주말에 나가자고 하면 카드 하나 띵 던져주며 나가서 밥까지 사 먹고 오라고 나 몰라라 하기 일쑤였고요. 놀이공원을 거둔 줄 수용적인 거든지 나갔다 와 애들 체력 좀 다 빼놔서 밤에 일찍 자게 해주란 말이야. 애들이 어찌나 쌩쌩한지야. 피곤해 죽겠어. 나가서야 될 뛰어놀게 냅두고 밥 먹여서 들어오면 씻겨서 재워. 난 집에서 좀 쉬고 있을게. 누가 보면 우리 애들은 아빠 없는 애들인 줄 알겠어. 쉬는 주말인데 하루쯤은 애들이랑 같이 나가서 놀아도 되지 않아?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애 둘을 나 혼자서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집안도 아니고 바깥에서 사고라도 생기면 어떡해? 너는 애 키운다고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체력적으로 여유라도 있지? 아, 나는 평일 내내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불쾌하고 속이 상했지만 남편에게도 뭐 하루쯤은 여유 있게 쉬는 날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애들을 끌고 나가게 됐죠. 거의 매주 주말을 아이들과 셋이서만 보내다 보니까 저도요. 체력적으로 힘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요. 한 가지 다행인 건 제가 처녀적인 면허를 따자마자 마티즈라는 경차를 중고로 구매했었거든요. 차가 있어서 이동하는 거만큼은 편했죠. 애 둘을 끌고 짐까지 바리바리 싸서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찰에서 좁게 느껴지긴 했지만 망아지 둘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타진 않아도 돼서 다행이었어요.
둘째가 아직 유모차 타는 걸 좋아해서 꼭 차에 유모차를 싣고 다녀야만 했거든요. 한 번은 남편이 회사 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애들을 데리고 혼자 집에서 지지고 볶고 하자니 너무 힘들어서 친정 부모님 찬스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죠. 친정에서도 때마침 손주들 보고 싶다고 어서 오라고 말을 해주시는 덕분에 애들을 다 데리고 짐까지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친정에서 자고 다음날 집에 오려고 차에 시동이 딱 걸렸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제 차가 푸시식 소리를 내더니 퍼졌습니다. 급하게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르고 친정 아버지와 함께 정비소에 가서 대충 고쳐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정비소에서 그러더라고요. 차가 연식도 엄청 오래되고 주행거리도 엄청 났네요. 이 정도면 그냥 보내주시고 제 차를 구매하시는 게 낫겠어요. 보안이 애들과 다니신 것 같은데 사고로 떠나면 큰일이잖아요. 친정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무척이나 신경이 쓰이셨나 보더라고요. 아니, 너는 왜 그 옛날에 면허 따자마자 상처를 아직도 타고 다니냐? 자한데 살 돈이 없어서 그래? 하긴 너도 회사를 그만뒀으니 힘에 부치겠지. 네 차도 엄청나게 오래된 차인데 자매야 내가 세차하는데요. 뽑아줄 테니까 자, 바꿔라.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차를 바꿔준다고 그래? 됐어. 조금만 더 타다가 나중에 완전히 망가지면 그때 바꿔도 안 늦어. 아빠 말 들어. 내가 뭐 너 걱정돼서 그러냐? 우리 귀한 손주들 몸에 상처라도 나게 될까 봐 걱정돼서 그렇지. 참말 말고 바꿔. 결국 친정 아버지께서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저는 겸연쩍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했고 아빠는 새 차를 잘 골라서 사주시겠다면서 신이 나셨더라고요. 차를 계약했다고 하시면서 3개월을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그 3개월 동안 어떤 차를 받게 될까 두근거려서 잠도 못 잤어요. 당연히 남편에게도 자랑을 했는데 뭐 그래봐야 소형차 아니겠냐면서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과분하게 제네시스를 뽑아주신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놀라서 과분해도 너무 과분한 것을 받았다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했지요. 이 차는 아빠가 타고 난 그냥 중고로 중형차 정도만 해줘도 되는데 차 바꿔서 탈까요? 우리 됐다. 내가 그만 먹고 뽑은 차인데 우리 딸이 타고 다녀야지. 애 둘을 태우고 다니면서 그 많은 짐을 싣고 다니는데 중형차도 작을지 모른다.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도 대형차를 타는 게 훨씬 덜 다치고 안전한 법이야. 시집을 갔다는 핑계로 몇 년 동안 친정에는 제대로 신경도 못 썼는데 여전히 우리 딸 하면서 저를 최고로 챙겨주시는 부모님께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죠. 제네시스가 주차장에 세워진 것을 보고 남편도 너무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구경을 하는데 괜시리 어깨가 치솟더라고요. 그런데 웃기게도 철없는 우리 남편은 친정아버지가 차를 뽑아주자마자 자꾸 시댁에 가자고 조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시댁에 자랑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정인이 왜 이 차를 뽑아줬겠어? 우리 집에 자랑하라고 뽑아주신 거지. 사위가 이만큼 사랑받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라는 뜻 아니겠어? 그게 당신이 이뻐서 뽑아준 차겠어. 우리 애들을 안전하게 태우고 다니라고 사주신 차지. 그걸 왜 시댁에 자랑을 해.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꼬셔댔고 저는 모시기는 척 시댁의 의스테 겸 차를 끌고 시댁을 향했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시댁에 굳이 알릴 필요가 뭐가 있냐? 타다 보면 알게 되지 않겠냐 하면서도 우리 친정에서 이 정도로 잘해준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거든요. 아무튼 남편이 바빠 구겨서 시댁에 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동선에도 시댁에 왔더라고요. 부모님의 은혜로 새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어요. 최근 자동차 사고가 많아서 안전한 차를 타야 한다는 조언 때문에 좋은 차를 사게 되었어요. 신나는 마음으로 새로운 차를 타게 될 거예요. 폐차시키려고 준비 중인데 정든 차라 너나 보내기 아쉽더라고요. 아니, 집에서 노는 주제에 그 차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지. 내가 안 그래도 우리 둘째 며느리한테 마음의 빛이 있었다. 죄만 해줘서 아쉬웠는데 잘 됐다. 번인간 그 마티젠가. 뭔가 그거는 5년은 더 타겠던데 돈 모아서 5년 뒤에 새 차 사고.
지금 그 차는 의사인 둘째 주자네. 아니,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예요. 어머니,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저 타라고 사준 차를 왜 동서한테 줘요? 아이, 혹시 아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다. 너네 부모님이 아플 때 우리 둘째 며느리가 도움을 줄지 어떻게 알아. 지금 점수 딴다고 생각하고 차 바꿔줘라. 안 그래도 우리 부모님도 차 한 대도 못 받았다고 서운했었어요. 지금 의사식이나 되는데 차 정도는 해주셔야죠. 마침. 형님이 주시면 딱이겠네. 나중에 제가 병 걸리면 고쳐드릴게요. 착해주세요. 옆에서 얄밉게 한마디씩 동서가 거두는데 이건 뭐 깡패들도 아니고 사람을 협박해서 차를 뜯어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절대로 못 준다고 버티니까 시어머니가 버럭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모양 빠지게 가진 거 하나 없고 잘하는 관 없는 거 받아줬더니만 아들아, 얘기 하나 더 있지? 스페어 킹가 뭔가. 그거 둘째 줘라. 그런데 당연히 버틸 줄 알았던 남편이 저에게 와서는 찌질한 말투로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장마 아프면 재수 씨한테 도움받으면 되지. 의사나 알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이득인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와 동서의 눈치를 보는데 그제서야 알게 됐죠. 새 차를 빼앗으려고 다들 한통속이 되어서 저에게 차를 끌고 시댁으로 오게 만든 것이었어요. 저는 죽어도 못 준다고 버티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스페어 키를 빼앗으려고 들었더니 남편이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소갈머리 없게 굴면 안 되는 거야? 아, 베풀고 사는 삶이라는 말 몰라. 다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니까. 나중에 우리 아프기라도 해봐. 재수 씨가 알아서 척척 다 해줄 거 아니냐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러면서 보란듯이 스페어 키를 동서에게 주는데 저는 억울하게 차를 눈앞에서 강탈당해버렸고 동서는 가뜩이나 차가 필요했다면서 차가 한 대뿐이라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의 집이 동서가 일하고 있는 병원 바로 옆이었거든요. 걸어서도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데 왜 차가 필요한가 의문이 들었죠. 그 뒤로 저는 한동안 친정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고물 마티즈를 타고 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후벼파고 싶지 않았거든요. 소가리를 엄청나게 하고 있었는데 몇 개월 뒤에 친정이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사준 차를 도대체 누가 타고 다니는 거야? 내가 타고 다니는 건 아니지.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죠. 친정 아버지께서 알 리가 없는 속사정인데 어떻게 하셨나 싶어서 말입니다. 전 그때부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솔직하게 시댁에서 있었던 일. 동서가 차를 빼앗아 갔다는 이야기를 하죠. 친정 아버지께서 한숨을 푹 내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쏟아내시는 겁니다. 난 말이다. 우리 딸이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이 선득하던지 깜짝 놀랬지 뭐냐. 제가 무슨 말이냐고 아빠를 조르고 졸라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게 되었는데 병원 건물 앞에 떡하니 아빠가 사준 제 차가 있더랍니다. 아빠는 혹시 제가 어디가 아픈 건가 싶어서 놀래서 차 주변을 서성거렸는데 그 순간 웬 젊은 남자 하나가 차에서 쓱 내리더래요. 생전 처음 보는 남자라서 놀래서 두리번거렸는데 아무리 봐도 차 번호가 아빠가 사준 제 차 번호랑 똑같더라는 겁니다. 부모님께서는 젊은 남자가 차를 향해서 손키스를 알리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도 놀라서 제가 바람을 피우는 줄로만 알고 가슴을 졸이고 계셨대요. 차에 썬팅이 진해서 누가 타고 있는지 보이지 않은 상태라 동서가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는 못하고 꼼짝없이 딸이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던 거죠. 몇 개월 동안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속이 타는 마음에 저에게 전화를 거신 것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머리를 맞은 것 같았지요. 동서가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증거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 차를 티나게 미행할 수도 없고 끙끙 앓으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불현듯 기가 막힌 것이 떠올랐어요.
요즘 차량 블랙박스는 휴대폰으로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억해놨어요. 어플과 연동만 해두면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아빠가 차를 살 때 블랙박스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시험 삼아 아빠 휴대폰에 어플을 연동해 둔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친정으로 가서 아빠의 휴대폰으로 어플에 접속해서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료된 것 같았는데 동서와 상간남으로 보이는 남자와의 대화가 등장했어요. 아우, 당신을 조금만 일찍 만났더라면 내가 결혼을 안 했을 텐데 너무 아쉬운 거 있지? 내 인생의 반죽은 남편이 아니라 자기인 것 같아. 너무 사랑해. 나도 자기가 의사라서 이런 거 알지? 당신이 내 여자가 아니라는 게 너무 슬퍼.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자기한테 갈까?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도 추울 것 같아. 오늘도 집에 가지 말고 당직이라고 속이고 자기랑 있어야겠어. 난리도 아닌 대화를 나누면서 쪽쪽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나무새스럽더라고요. 둘이 무슨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싹 다 찍혀 있는데 제가 너무나도 신이 나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죠. 병원 앞으로 찾아갈 테니 몸만 나오라고 닥달을 했더니 인상을 가득 쓰면서 나왔더라고요. 진료 보느라 바빠 죽겠는데 왜 불러내세요? 휴식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불로만 빨리 말해주세요. 차 돌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제 답은 노입니다. 저는 웃음만 짓으면서 동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블랙박스 캡처 화면과 녹음본을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살펴보던 동서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기까지는 30초도 걸리지 않았지요. 동서 내 차 타고 연하남 만나려고 차 뺏은 거야? 서방님이랑 같이 타는 차로는 데이터면 위험해서 지켜봐 앞으로. 동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아주 잘근잘근 망하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제일 먼저 이 병원 홈페이지에다가 동영상을 뿌려볼까? 아니면 시댁 단톡방에? 그것도 아니면 동서가 나온 학교 친구들 모임에 찾아가서 뿌릴까? 그랬더니 동서가 제 입을 막으려는 신용을 하면서 놀래서 대꾸를 하더라고요. 형님, 그것만은 안 돼요. 그저 불장난이었어요. 거기서 나는 대화가 진심이 있겠어요.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동서랑 바람을 피운다는 그 연하남이 유흥가에서 일을 하는 남자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동서한테 용돈이나 받아 쓰는 한량이나 다름없는 놀이기였던 거지요. 동서도 제정신이 박혀 있으면 그런 남자랑 평생 살고 싶겠습니까? 이직 성공해서 연봉을 올린 서방님이랑 사는 게 훨씬 낫죠. 저한테 잘못했다고 두 손을 빌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제가 동서한테 그랬죠. 그럼 일단 차부터 내놓고 내가 일은 입담으로 줄 테니까 매달 나한테 100만 원씩 입막은 비용 송금해. 그런 거 아니면 앞으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이거 다 뿌려버릴 테니까 100만 원씩이나 달라고요. 형님, 제 월급을 남편이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친정에 용돈 드리기로 했다고 하던가 아니 의사라며 돈 잘 번다며 100만 원씩이나가 아니라 고작 100만 원이지. 50만 원은 안 될까요? 그 정도면 저도 부담 없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시댁 단톡방에 올릴까? 지금 당장 아마 다들 알리고 날 것 같은데 구경하는 재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동서가 손사래를 치면서 매달 100만 원씩 입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저에게 차 키까지 넘기더라고요. 그 뒤로 시댁에서 만나든 밖에서 만나든 동서는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저한테 우주 찔렸으면 그 남자랑은 정리 잘했다면서 각서까지 써서 보내주었는데 아이, 뭐 그런지 말 그러지 말든지 제가 알바는 아니지 않겠어요. 차도 깨끗하게 내부 세차하라고 돈까지 지어주는데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왜 다시 차를 뺏은 거냐면서 손이 사람이 되어서 양심도 없다는 식으로 저를 나무랐지만 동서는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제 편을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거죠? 형님이 부모님께 받은 차인데 어떻게 제가 타고 다닐 수가 있나요? 당연히 형님께 돌려드려야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변해버린 동서의 태도에 얼이 빠져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동서가 냉큼 끼어들어서 제 편을 들어주고 있고요. 저에게 판도라 상자가 있으니까 동서가 태도를 달리하는데 어찌나 마음이 편하고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 덕에 시어머니도 은근히 제가 동서의 약점을 잡았나 싶어서 제 눈치를 보고 있고요. 동서는 약속대로 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입금을 하고 했는데 제가 양아치도 아니고 그 돈을 계속 받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받을 거냐면요. 서방님하고 동서가 집 구할 때 저희 부부가 보태준 돈만 거두어드리면 그 돈 그만 줘도 된다고 할 겁니다. 하마터면 생돈 날리고 차까지 빼앗길 뻔한 거 이렇게라도 받게 되어 천만다행이에요. 저는 그 돈 잘 모아서 애들 교육시키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평화가 유지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말 안 통하고 무식한 인간들에게는 똑같이 무식한 방법으로 되갚아 주시길 바라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연 끊으시길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부족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